네, 그럼 지금부터 아이디어 부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김포시의 스마트 공공주차장 유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 정보통신과의 한상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공공주차장 유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 배경 및 필요성, 사업 범위, 주요 사업 내용, 추진 체계 및 예산 계획,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김포시는 금년 9월에 준공되는 김포시 UCT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통합 플랫폼 내에서 정부 3동국에 맞춘 시민 맞춤형 스마트 주차장 유도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지 센서와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찾는 일반 운전자와 주정차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주변에 있는 공공주차장의 위치와 빈 주차장 정보를 모바일 앱이나 SMS 문자를 통하여 실시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 주차 공간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 낭비를 줄이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하여 도로의 교통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와 국토교통부 UCT 사업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김포시는 장기지구와 양촌지구를 포함한 360만 평의 김포 한강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인구와 보유 차량이 굉장히 증가하여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에 준해서 공공주차장의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나 높은 지가, 가용지 부족, 건설비 증가 이런 공급 측면 정책의 현실적인 한계로 주차장 능선은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차 이용을 촉진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년 9월에 준공되는 김포 한강신도시 UCT 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이나 환경교통뿐만 아니라 실시간 주차장 유도 모바일 서비스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까지 김포시 통합운영센터가 주체가 되어 통합하고 연계하며 협력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이런 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김포 한강 UCT 사업은 447억을 들여서 6개 서비스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 범위입니다. 이 사업의 큰 부분은 두 영역으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안내 경고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 내에 바로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유도 정보를 같이 포함시키는 하나의 서비스와 또 하나는 일반 차량에 대해서 출입 확인 센서와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같이 주차장의 위치나 면수, 빈 공간수, 요금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이와 같이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의 첫 번째는 공공주차장 유도 시스템과 연동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김포시는 주정차 단속 형태가 말 그대로 이와 같이 주정차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이동식 카메라나 고정식 CCTV가 촬영해서 촬영 후 10분을 경과하면 2차 촬영해서 그때까지 이동이 없으면은 바로 불법 차량으로 관조하여 과태료가 부과하던 이런 일방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차량이 이와 같이 불법 주차구역을 진입했을 경우 바로 진입하였을 경우 차적조회 시스템에서 이 차량의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바로 이런 문자와 함께 즉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오니 차량을 공공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자와 함께 공공주차장 앱 바로가기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바로 주차 모바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을 추가하여 공공주차장으로 유도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민 중심의 맞춤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공공주차장 유도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이는 노외 주차장인 경우 출입 확인 센서와 노상 주차장인 경우 우선 차량 감지기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 경우 RFID 센서를 활용해서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통합관리 시스템 내에서 최적의 정보를 가공하여 바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즉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이와 같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지능형 내비게이션과 연계하여 바로 길 찾기 기능도 제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통합관리 시스템 내에서 오픈 API를 제작하여 이런 민간 사업자나 내비게이션 업체 또는 포털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정부 3.0의 핵심 전략인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 사업자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주차장 이용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화면은 공공주차장에 구성되는 앱을 갖다 제가 임의대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 시 이와 같이 현 위치에서 운전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주차장부터 목록이 나오며, 또한 주차장까지 거리, 그 다음에 주차장 상태가 지금 공차인지 만차인지를 표시해주며, 이와 같이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상세 보기에서 위치나 주차 면수, 비어있는 주차 가능한 면수, 전화번호, 운영정보, 요금정보까지 표출이 되며, 위치 바로가기를 이와 같이 눌렀을 경우 지능형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바로 주차장까지 유도하는 서비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주차장에 도달 때까지 지체 시간을 고려하여 주차 상황을 가공하여 제공하는데, 이는 일본 고베시에서와 같이 만차율 상태가 95% 미만이냐 이상이냐, 또는 차가 증가 상태이냐 감소 상태이냐를 갖다 이용해서 바로 산출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인터넷 주차장 예약 서비스는 이동 간의 주차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운전자가 주차장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자 운전자가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하여 예약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라 볼 수 있으며, 바로 흐름들은 이와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이는 RFID 센서를 활용하여 거주자 비용 시간대 설정을 통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 책임은 예산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 유서비스 과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달청 입찰과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업무를 주관하며, 대표 주관기관인 도교통부의 도시재산과 도시광역교통과 그리고 수도권교통본부와 김포시 정보통신과와 통행정과 또 김포도시공사가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예산은 국비 5억 원과 시부담금 6천만 원을 합한 5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 김포시는 정부 3.0 정책에 맞춘 시민 맞춤형 주차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간 사업자와 내비게이션 업체 또는 포털 업체 등의 주차장 정보 오픈 API를 개방하고 시민이 공유케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불법 주정차보다는 지정된 공공시설을 검색하여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요. 주차장 주변 교통소통을 개선할 것이며, 또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김포시의 주차장 신설 등 정책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UCT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 표준 모델을 제작하겠습니다. 이 표준 모델은 이 표준 모델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각기 시군별로 또는 이와 같이 주차장을 구축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인접지끼리도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국토교통부하고 이 김포시가 지금 표준 모델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표준 모델 제작에는 이 데이터의 규격, 프로토콜을 갖다 이 데이터의 규격을 서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규격화 시켜가지고 서로 인접한 시군끼리도 서로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고, 또한 UTIS 사업까지도 연동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할 예정이며, 이런 표준화된 모델을 전국 시군구에 배포 확산하여 스마트 김포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양주시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VR 티셔츠에 대해서 발표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선생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아티처스란 주제로 정부 3.0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할 양주시청 박석신입니다. 위아티처스란 말을 들으시고 과연 어떤 주제일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 주제는 기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자체 위주의 일방향적인 프로그램 개설은 주민들의 수요와 그리고 의견을 반영하기 참 힘든 구조였습니다. 또한 일부 연령층만이 이런 행정 서비스를 향유하고 그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 개설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위아티처스는 기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틀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위아티처스와 정부 3.0의 관련성. 셋째, 위아티처스의 구현 방법. 넷째,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일부 연령층 및 획일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 전 생애적인 평생 학습과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은 수요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선택함에 있어 수동적이자 소극적인 주체로 전락시키는 요인이자 참여의 저하로 이어졌고, 이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위아티처스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아티처스 아이디어는 시민이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이자 공급자가 되는 일종의 재능 주고받기 프로그램으로서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 3.0의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획일적인 공급자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들이 본인의 기호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위아티처스 아이디어와 정부 3.0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아티처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아티처스는 정부와 그리고 국민 간의 공유, 소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들이 자신이 제공받고 싶은 프로그램 목록을 SNS나 인터넷, 블로그, 카페에 업로드하면 일원화된 통합 앱으로 연동이 되고 공급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개설 목록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해지고, 이런 점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로만 인식했던 시민들이 직접 교수자가 되어 다른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여 시민들이 행정에 있어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아티처스 아이디어의 지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된 자격과 경력 등을 수반하는 강좌 개설과 더불어 자격증 및 강의 계획서 등으로 문서화할 수 없지만 오랜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진 달인의 경지에 도달한 인적 자원을 교수자로 활용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교수자로 참여할 수 있다면 정말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이런 위아티처스 아이디어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티셔츠 접기의 달인, 잔반 처리, 냉장고 처리, 또 호신술 같은 경우에는 따로 경력이 필요 없지만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력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수요자들에게 설명하고 또 강연을 함으로써 단기간의 강좌 운영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폭넓은 강좌를 배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강좌 개설에 있어서 공급자로 활동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강좌 개설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초점을 맞춘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강자 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들은 정부 3.0의 패러다임인 국민 개개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능동적인 참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말합니다. 이런 창조 경제의 밑바탕은 개인의 창의적 자산입니다. 이런 창의적 자산은 인적 자본에서 기인하고 인적 자본에 극대화하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창조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We are Teachers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We are Teachers 아이디어의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일원화된 모바일 앱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실시간으로 강좌 개설을 요청하고 또 강좌 교수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때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참여율 조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수요를 더 찾고 어떤 강좌에 더 매력을 느끼는지 활용함으로써 이후 향후의 교육정책 수립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강좌 개설 요청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스마트폰 교육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 밑에 동의글도 있습니다. 아, 이런 강좌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잘됐다 하시면 시민들은 강좌의 개설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됨으로써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존 플랫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카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공급자 방과 또 수요자 방 그리고 개설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아이디어 구현 방법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피아노 연주 경력이 상당한 한 시민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재능을 여러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또 나누고 싶지만 현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에서는 피아노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We are Teachers를 이용해서 화면에서와 같이 피아노 강좌 개설 신청을 하고 또 교수자 등록을 요청해서 자신이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첨부한다면 더 많은 수요자들이 실시간으로 이것을 보고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거에 직접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배워볼 수 있는 장애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요자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강좌에 대한 개설 신청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수요자의 동의와 반응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되고 일정 수 이상의 수요자들이 동의와 반응을 보고 나서 지자체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있어서 예산, 개설 적합성 그리고 사람들의 호응도를 보고 나서 개설 진행 사항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저는 화면에서와 같이 노인분께서 스마트폰 강좌 개설 요청을 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노인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교육을 강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강좌를 배우는데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이색적인 강좌나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된다면 또 이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강좌를 배우고 이후에 이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다른 분들을 스마트폰 교육의 교수자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노인 재취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한 여가 생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We are Teachers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아 티처스가 보급되면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진정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보급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색 강자 개설 관련 다양한 인적 자원의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도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창조 생태계를 조성해서 창조 경제에도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재취업 및 건강한 여가 생활을 토대로 노인 소외 문제와 또 세대 간 불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 협력하여 더 큰 대한민국을 그려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 있는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수원시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정부 3.0 기반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스마트 세프티드 거버넌스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발표에 앞서 여러분과 저 간의 간단한 소통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의 질문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두 개의 질문이 나가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는 예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요 라고 하시고 마지막 질문에는 예 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유비쿼터스 미래 안전도시를 선도하는 수원시 유미선입니다. 발표 사례는 정부 3.0 기반의 스마트 세프티드 거버넌스입니다. 목차는 순서도 목차와 같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 수원시는 2002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고 2010년 정부와 도시 탑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발생 범죄에 대한 분석 결과 발생 시간대는 심야 시간대, 발생 장소는 노상에서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능동적 대응체계 마련과 민간경 합동의 안전망 구축, 빅데이터 및 유비쿼터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조성, 상황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추진 목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프티드 기반의 안전 인프라 확충, 관주도의 선제적 범죄 예방, 개별 서비스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신뢰성 있고 심리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서비스의 유형을 보시면 CCTV 등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CCTV와 스마트폰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용 단말기 서비스는 실효성 저하로 사용화 추세에 있고 안심기가 동행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와 스마트폰만으로 안전보장이 가능할까요? 기존 서비스를 분석해보면 안심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인 방범 CCTV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모니터링 실효성이, 전용 단말기는 지역 한계성,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는 가용성, 안심기가 동행 서비스는 도우미 인력풀 확보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 해소 방안과 스마트폰 가용성 등 이슈사항, 범죄 취약 구간인 도보 경로에 대한 솔루션을 집중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CCTV 설치로 해결하려고 하나 실제 CCTV 설치 수량과 범죄 발생률은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 3.0 기반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빅데이터와 지역 주민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소통, 안전 정보의 개방과 공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등으로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구현 방안으로는 CCTV 관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또는 신규 안심 서비스를 연계한 안심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UX 기반의 스마트폰 UI를 제공하여 최적의 안심 경로 제공과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명칭은 스마트 집으로라 가칭하였고 서비스 대상은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 어린이를 주 타겟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념도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프티들을 기반으로 한 도시환경 개선과 CCTV, 보안 등 가로등 등의 기본 인프라를 과학적으로 확충하고 안심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시 안심기가 및 스마트 생활안전 등의 기존 서비스를 연계하며 기가 경로상의 전 구간을 CCTV 설치 유무에 따라 안심 구간과 취약 구간으로 분류하여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 솔루션과 스마트폰 가용성 보안책으로 웨어러블 컴퓨팅 센서 정보, 성범죄자 위치 정보 연계, 안심기가 동행 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를 개발, 연계하여 전 구간에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즉, 각 기관에서 개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통합 관제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구성도를 보시면 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안심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별 각 상황에 적합한 센서들을 활용하여 위치, 영상, 상태 정보들을 수집하고 연계 대상들의 위치 등 속성 정보들을 연계 모듈을 통해 수집하여 안심 통합 플랫폼에서 각 이벤트 상황을 분석, 판단하여 각 상황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수행하는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건은 각 유관기관 간의 정보 연계와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성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TFD 구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보보호 방안입니다. IT 서비스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본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을 통한 개인정보와 각 보안 지침을 준용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축비 156억, 연간 운영비 19억으로 스마트폰 앱 등 소프트웨어 개발비 5억이며 구축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CTV 교체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한 기대 효과로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 안심 서비스 롤모델 발굴로 국제 안전도시, 정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부 3.0 기반의 안심 기반 서비스 활성화로 가치 창조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무엇보다도 서비스 가시화를 통한 안전사고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정부 3.0 관점에서 재분류해보면 민관경 협치의 안심 서비스 운영과 안전정보의 개방 공유를 통한 투명한 정보, 기관, 부서 간 정보의 연계 및 협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으로 유능한 정보를 구현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 IT 기반의 서비스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서비스 정보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사례에 대해 요약하여 보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다양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어떠한 서비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민간과 공공에서 개별 제공하고 있는 안심 서비스들을 정부 3.0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하여 통합함으로써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최우선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육성 등 가치 창출을 통한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저희 수원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수원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과제는 화성시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화성시에서는 통합버스 위치정보 기반 유치원 올인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통합버스 위치정보 기반 유치원 올인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화성시청 교통정책과의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사업 개요에 앞서가지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보도 하나 잠깐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청하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왔던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 여자아이가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2시간도 되지 않아 숨졌습니다. 지난 27일 포항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냥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자리.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도 인솔교사가 2명이나 있었지만 차에서 내려 앞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인솔교사들이 승하차 여부만 확인하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입건 조사 중이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의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통학 차량 사고 발생 시 당연히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운전자와 달리 보육교사들은 그동안 형사 책임을 진 전례가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을 안전한 곳까지 이동시켜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통학 차량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12명, 부상자는 45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예,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학 차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때때로는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데이터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시간대별로 어린이들이 얼마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지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14시에서 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고안했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서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접목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 종합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됐던 정부 종합 대책 중에 2가지 측면을 저희는 집중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통학 차량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통학 차량 알림이 서비스는 시설 정보와 차량 정보, 운전자 교육 정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시설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승하차 보호기가 있겠습니다. 승하차 보호기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스탑암이라는 것이 차문이 열리면 돌출을 하게 되어서 후방에 접근하는 차량들을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합 대책들은 물론 좋은 대책이고 꼭 시행을 되어야 할 대책이지만 주로 시설물과 제도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 정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총 3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개념도를 살펴보시면 어린이 아이디 카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태그를 하게 됩니다. 그 차량 단말기에. 그렇게 되면 LTE 통신망을 통해서 승하차 정보가 센터로 전송이 되게 되고, 또한 버스에 위치한 GPS를 통해서 실시간 버스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센터에서는 이를 가공하여 학부모에게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SMS를 통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정류소마다 어디에 도착을 하고 있는지, 몇 분 뒤에 도착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들이 언제 도착할지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안심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업 개요 중에 추진 현황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들을 수행을 하였고요. 올해 2월 달에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 사업 공고 중에 있고 11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는 2013년도에는 사업을 준비한 시기였고 2014년도에는 시범 사업을 통한 도입기가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사립 유치원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하고 표준화를 통해서 성숙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센터 시스템과 현장 시스템,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이 있겠는데요. 먼저 센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하드웨어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 태블릿 PC는 안드로이드하고 어플을 둘 다 이제 병행할 예정입니다. DB는 버스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시스템은 GPS를 통한 차량 위치 수집이 가능한 차량 단말기와 승하차 정보를 수집하는 RFI 리더기,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배포하게 될 ID 카드 등이 있겠습니다.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기존의 민간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해본 결과 유료화 서비스들도 많고 정보들이 국한되어 있어서 어떤 게 좋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들을 보완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고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들은 좀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유치원 올인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투약 요청이라든지 조퇴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가 서비스들은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먼저 어머니들은 이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말의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돌발 상황 발생 시 긴밀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기대되는 파급 효과로는 그 버스 정보 시스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공통 표준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힘들어서 수집한 정보들을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에서 더욱더 좋은 어플리케이션, 더욱더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은 무상으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부 3.0의 조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주환 군이라고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인데, 이 유주환 군이 서울버스를 개발할 때가 당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유치원 올인원
유치원 올인원 시스템이 제2, 제3의 유주한 군의 탄생을 도울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정 씨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의 마지막 발표인 남양주시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라는 아이디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매도 먼저 맞아야 되는데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우리 심사를 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시에서는 정부 3.0 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작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발표하게 될 순서는 빅데이터를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정보와 구현 방안,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강남 세모녀 자살 사건 등 잇따른 생계 비관형 자살 사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생활고 세모녀 안타까운 죽음, 집세 공과금 남기고 동반 자살.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파장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셨고,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빅데이터와 이 복지 사각지대에 어떤 관계가 있나? 그것은 바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예방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바로 예방 행정에 가장 적합한 과학적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복지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6대 복지보장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자, 차상위 자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대상자,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이러한 무수한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42만 3천 명의 약 12.4%가 복지 수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629만 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에 드리는 아동 수당과 그 다음에 보육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여기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 현재 25,403명이 전국에 있습니다만 1인당 관리 인원도 247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인구는 1257만 명이지만 복지 수급 대상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3,991명으로 약 8.3%가 복지 수혜를 받고 있고,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62만 명의 9.3%인 5만 8천여 명이 복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라는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복지 수혜자를 관리하고 지원할 뿐이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복지 전담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집안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위기 가정이나 복지 소외 계층에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드러내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발굴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해결 방안으로 남양주에서 제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 위기가정 발굴 지원은 어떤 것인가? 빅데이터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 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구축해서 이 구축된 정보를 가공하고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빅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에 가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라고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찾아오면 지원하는 피동적인 복지 서비스에서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면 찾아내서 쫓아가는 공격적인 복지 서비스로 전환될 것입니다. 정보화 구현 방안 여러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음 주에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보화 구현 방안을 그림을 보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사례로 강남 세모녀 가정을 했을 때 어머니가 팔을 다쳐서 직장을 잃었고 딸들하고만 삽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겠습니까?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중지된 상황에서 축출해낼 수가 있고, 딸들만 살고 있는 것은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세대에서도 축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방에 거주하고 당뇨병 등 성인병으로 장기 치료 중인 것은 바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축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최근 거의 바깥 출입이 없었다. 이것은 이동통신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축출해냅니다. 이러한 축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위험 잠재군으로 분류를 하고, 기존의 수혜 대상자인 복지 대상자인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과 민간지원단체에서 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희망케어 세트 데이터를 서로 융합하고 분석해내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군 가정이 발굴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을 도표화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고위험군 세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기관에서 급식 지원이라든지 재가 서비스, 일자리 지원, 정신보건, 의료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세대는 보통 가정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 3.0에서 10대 과제 중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이 10대 과제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제안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정부 3.0에 부합한 그런 시책이라고 제안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지금 심사장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렇게 심사위원분들께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동안 정부 3.0에 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기념품 증정이 있습니다. 저희 순위 발표까지 모두 다 끝나고 행사 마지막에 나갈 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이제 특강은 다 계속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결과 발표 있은 후에 기념품 증정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거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기념 촬영도 있거든요. 발표하신 분들이나 관계자분들도 조금 이따 촬영까지 다 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단 특강 최종 순위를 결정하시는 동안 정부 3.0에 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특강을 맡아주신 박민석 교수님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오늘은 정부 3.0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잠시 장내 정리 후 5분 이후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는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고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개통되면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닿아 경기도의 위상은 한층 높아집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에 경기도만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수도, 일자리 창출도 대한민국 1위.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일터와 가정이 가까운 신도시를 건설해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무한돌봄. 도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무한돌봄 정신은 행정 서비스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행정 서비스. 경기도는 언제나 도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 섬김 행정은 도민 감동을 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0조 원이 투자된 고덕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엔진입니다. K-팝 아레나, 한류관광 마이스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한류월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립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서는 서해안은 경기 국제보트쇼와 더불어 세계적인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중첩 규제로 실험하던 경기 북부는 섬유, 가구 특화단지로 조성해 기회의 땅으로 되살아납니다. 천혜의 생태자원을 간직한 DMZ는 평화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DMZ와 북부 지역의 발전을 통해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합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중심지였던 경기도. 이제 경기도는 우리의 내일을 꿈꿉니다. 무한한 가능성. 변화의 시작. 미래의 비전. 경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네, 곧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결과 기다리는 동안 정부 3.0에 대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맡아주신 박민석 교수님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오늘 정부 3.0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박민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부 3.0 경진대에 와가지고 이 정부 3.0 관련된 특강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저보다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현직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신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 생각을 좀 잠깐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정리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그동안 많이 했었던 정부 3.0 강의와 함께 그 중에 제가 어느 정도 작은 코멘트를 할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섰고요. 정부 3.0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나 창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아주 줄기차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멘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단 정부 3.0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뭐 특별한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정책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부 3.0과 그리고 오픈 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환경은 지금 23개 전략에 따라서 140대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0대 국정과제 중에서 정부 3.0의 경우에는 기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목표와 추진 기반 중에 정부 3.0은 맨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공유, 협력 등을 통한 정부 3.0을 달성을 해서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부 3.0을 둘러싼 배경입니다. 가만히 보시죠. 거버먼트 3.0, 캐피탈 3.0, 이른바 자본 3.0과 정부 3.0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시장 3.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시장에 대한 이해는 예전에 대량 생산 단계에서 그동안 점점 맞춤형으로 바뀌어져 왔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커스터미제이션, 이른바 고객의 맞춤형으로 1대1 대응을 하게 되는데 뒤를 보시면은 이게 언제 나왔는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자본주의 4.0이나 마켓 3.0, 우리가 정부 3.0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3.0은 시대를
완벽하게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회의 변화라든가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화라든가 민간의 변화 내지는 국가 전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그걸 예측해서 정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발표하신 많은 내용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변화를 주도하고 이 변화에 획기적으로 이끌어서 무언가 더 적극적인 것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도 맞는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시장의 변화와 큰 흐름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이라고 했었을 때 흔히 이제 3.0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 처리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플랫폼의 성격으로 정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 3.0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초기와 지금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이 다릅니다. 정부 3.0이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박근혜 당시 대선 주자가 정부 공약 대선 공약 1호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선 공약 1호로 발표하면서 그 발표했던 위치가 대전의 정부 전산센터였어요. 정부 전산센터에서 2012년에 그 정부 3.0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맨 처음에 정부 2.0을 발표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날 정부 3.0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네이밍, 이른바 정책이나 공약을 둘러싼 네이밍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부 2.0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이 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공약이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국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한다라면 보다 적극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정부 3.0을 이른바 표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 3.0이 박근혜 대선 주자의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으로 체계화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표 대회를 하시는 거죠. 자, 행정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시민 주도나 소통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3.0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어느 한 관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행정적 관점에서 시스템의 개선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정부 3.0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경우에는 저기 플랜카드도 있지만은 어린이 안심 정보라든가 내지는 아까 방금 전에 발표하신 복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다가가려는 형태의 것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역시 정부 3.0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부 3.0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시민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에 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념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전제로 하고 연결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3.0을 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정부 외부와 함께 간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되어 있는데 정부 3.0의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다양성이라든가 인간 중심이라든가 창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 중에서요.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과연 개개인의 그리고 국민 전체적인 창의성을 끌어올려 가지고 정부가 주도해서 창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어렵지만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3.0에 대한 다양한 홍보 작업을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정부 3.0에 대한 자문단이라든가 각종의 이제 강연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중앙공무원교육원 중공교에서 정부 3.0에 대한 그 온라인 컨텐츠를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정부 3.0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파급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팀장급, 실무자급, 그리고 고위공직자급으로 나눠 가지고 정부 3.0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 3.0에 대한 정의와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부 3.0과 창조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요. 창조경제,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창조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 해결을 탐구한다라는데, 정부 3.0도 그렇고 창조경제도 그렇고 창의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가치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언제나 염두에 두시는 공익이라는 것, 그리고 국민이라는 것, 이런 것들 경우에는 무형적인 가치이자 지향해야 될 기준입니다. 근데 창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창조적인 것인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창의적인 것인가, 그거를 입증하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데, 그거를 과연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라고 했었을 때는 개인과 집단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경제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개인과 집단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경제 활동의 핵심적인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집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 토대가 바로 우리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창조경제나 정부 3.0을 연구하는 저희와 같은 학자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도시와 클러스터, 창조 생태계 이러는데요. 제가 논문 지도를 한 학생이 유비쿼터스 시티, 이른바 UCT에 대해서 논문을 지난해 썼었습니다. UCT에 대해서 지난해 쓰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되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UCT에 대한 자료를 각 도시별로 공유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UCT에 대해서 성과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광교 신도시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UCT를 열심히 이제 건설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얼만큼 나타났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내는 사람들이 얼만큼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했는지 그거를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UCT에 대해서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조사하는 서준에서 논문이 멈춰졌는데요. 자, 창조 활동이라든가 창조 경제라는 거는요, 사실 그게 단기간에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직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주어진 과업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 경제나 아니면 창조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은요,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게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자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선도경제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창조경제도 그렇고 정부 3.0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정부 3.0 그 이후에는 무엇인가? 이른바 정부 3.0 넥스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러면은 뭐
노무현 정부는 정부 1.0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정부 2.0이었고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이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정부 3.0을 바탕으로 그 다음 정부는 그럼 정부 4.0이 되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애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국가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예전과 과연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셔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3.0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정부 3.0에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제안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부 3.0이라는 어떤 큰 버전업, 이른바 소프트웨어,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정부 3.A, 정부 3.B, 정부 3.C와 같이 경기도 소재의 도시는 정부 3.0이지만은 A 방식, 경기도 소재의 농촌 지역은 정부 3.0이지만은 B 방식, 도농벽합인 경우에는 정부 3.0C 라는 식으로 점차 심화하고 세분화하셔야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버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부 2.0에서 정부 3.0으로 크게 진화를 했다라면은 그 진화한 거를 지난 1년 동안 확산을 했습니다. 그 확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아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심화된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일 교통안전 프로그램이나 제가 잠깐 봤는데 주차장 자동 안내 시스템이다 내지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합니다. 주차장 2.0, 주차장 3.0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스스로의 비전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른바 공공정보의 개방이었는데요. 이른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말을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앞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정부 3.0이라고 했었을 때 정부 3.0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표를 보시면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고 등등등등이었죠.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고 확장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만족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은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여부가 공직사회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국민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는 그동안 솔직히 좀 부족했습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성패 여부에 달라지고 정책은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근데 하나 더 여기에서 놓친 게 있습니다. 이른바 만족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패의 여부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보다 더 멀리 내다봐야 할 일들은 보다 더 멀리 내다보셔야 됩니다. 이른바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을 정부 3.0이라는 틀 안에서 내지는 좋은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과연 정부 3.0이 어떻게 녹아내릴 것인가 라는 것이 앞으로의 정부 3.0 넥스트, 정부 3.0 그 다음에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른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죠. 오픈데이터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지 않고 겉표면만 말씀드리죠.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른바 빅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거는 IT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IT에 쓰여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잘게 쪼개고 시스템이라는 말, DB라는 말, 이런 것들을 잘 붙여가지고 이른바 빅데이터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거는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빅데이터라고 얘기했었을 때의 빅데이터는요, 이른바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는 바로 근거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근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시민들의 만족이라든가 시민들의 수요, 사회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나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정책을 앞으로의 정부 3.0 넥스트에서 3.A, 3.B, 3.C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빅데이터가 개방된 환경에서 많은 공공과 민간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큰 변화는 올 것이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에서 지금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자,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기 경기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업무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경기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실향민이라든가 내지는 그 북한에서 세터민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들을 또 경기도가 완충작용을 해야 됩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 그리고 그동안 잊지 않았던 근거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새롭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직에 계신 분들의 정부 3.0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요치 않습니다. 몸이 건강한 게 중요하지 그 몸이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했다, 이렇게 가공했다, 치장한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픈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현장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CCTV를 1000만 대를 설치한다라고 해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호흡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요. 결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가져야 될 통찰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경향을 어떻게 읽는가? 문제란 과연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민간에 맡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민간과 협력해야 될 것인가? 조그만 프로그램으로 가능한가? 아니면은 경기도 도정 차원으로 큰 정책이 변화해야 되는가?
이러한 통찰력을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을 하십시오. 깊숙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내면을 봐야 된다. 숫자를 통해서 읽고 그리고 경향을 파악하고 그게 맞는 건지 궁극적으로 실제로 방문을 하든 아니면은 사람들과 만나든 실제로 답사를 가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지막으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 두세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든 기존의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개인화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경진대의 취지와도 관련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3.0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가 될 정부 3.0 넥스트라든가 정부 3.0 ABC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이 되는 게 정책을 브랜드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이제 경기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듣기로는 여기에서 우수 사례로 된 어떤 이 채택된 제안들을 경기도 전체 차원으로 표준화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 플랜카드가 화성시만 걸려 있어가지고 자꾸 화성시를 이야기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화성시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이 채택이 됐다. 다른 시도도 시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남양주 뭐 고양 뭐 등등등등 다 이제 채택이 됐다라고 하면은 남양주 2.0 내지는 남양주 뭐 프로그램 뭐 3.0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브랜드화하고 정책을 장기적으로 다른 경기도 내가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 더 나아가서 해외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여러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 정부 3.0의 작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수출해 보는 거죠. 라이센스화 그리고 브랜드화. 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변화를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는 정부 3.0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부 3.0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 3.0 넥스트가 필요하고 정부 3.0 넥스트 그 이후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었을 때 정부 3.A, 정부 3.B, 정부 3.C 이런 식으로 각 시도와 시군에 맞는 심화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 좋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찰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장기적으로 정책의 브랜드화 그리고 라이센스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적극적인 개발 관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진대회에서 심사를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자료집을 봤는데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와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또 실무하시는 분들께서도 다 앉아 계시지만은 전부 다 상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성과가 오늘 발표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만날 기회가 되면은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 3.0 개념이 몹시 어렵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박미석 특강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분들 심사가 모두 끝났고요. 지금부터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한경대학교 최승범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경대학교 행정학과의 최승범입니다. 우선 오늘 이 경진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신 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심사 과정을 몇 차례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경기도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들 무슨 그 단어가 아니면 무슨 그 말이 가장 세계적으로 그 연상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IT 강국이란 말이 일단 연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반면에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 국민 행복 지수가 98위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IT 강국이라는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런 어두운 면들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갭을 메꾸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정부 3.0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도에서 주관한 이 행사의 의미도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이 갭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정부 3.0 경진대회를 가졌었죠. 12개 팀이 전국에서 이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다 합쳐서 경쟁을 해서 12팀이 올라왔는데 재미난 특징을 저는 제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좀 점수가 그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하위권에 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중위권 이상 속하고 아마 그 상위권에 복지부하고 교통부가 같이 한 그 면허증 재발급 사업 아니었나 싶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떠한 특징 때문에 그것을 선정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했던 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인데 경력 단절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성이 절반인데 경력 단절 여성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숫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그 숫자보다는 제주도 가본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면허증을 안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주도 갔다 온 사람 숫자보다는 면허증 가진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묘한 특징을 어떤 연장선상에서 구현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정부 3.0이라는 것이 지난 6월 달에 작년 6월에 나왔죠. 불과 6개월 사이에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또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수상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하신 그 발표하신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요자 중심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업이라든지 이런 그 협력하는 모습들까지도 여기에는 구현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경기도 관내 지자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아이디어 부문하고 우수 사례 부분 다 합쳐서 60건이 훨씬 넘었죠. 거의 한 70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 4차례의 심사 과정을 겪었었고요. 전부 다 우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을 할까 많은 고심들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에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한 사례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에 대한 맞춤형 배려가 들어간 것인가, 또 IT 기술을 구현한 것인가, 실행과 성과의 어떤 효과성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고요. 또 지역의 편차를 되도록이면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지자체가 편차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신 11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시군이 전부 다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발전의 가능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일까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중복성 같은 것도 좀 배제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물론 약간은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좀 차별화된 이러한 과제들을 골고루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또 한편으로 이것이 전파가 좀 낮은 비용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시청, 군청뿐만 아니라 산하의 공공기관도 참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사전 심사도 했고요. 또 현장 실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 대회에서 현장 점수도 부여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부여된 점수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심사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의 심사위원이 과도한 점수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점수 등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해서 순위를 매겼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예고된 바와 같이 청중의 반응을 모니터하는 요원들도 여러분들 모르게 배치를 해서 그것까지도 점수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배려와 지원과 노력 속에서 오늘 대회가 성공리에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탈락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까지 전부 합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부 3.0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구현 가치에 대해서 이해도가 편차가 조금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이해의 심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들이 각 시군의 한 부서에서 주로 개발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사례들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 시군 내지는 전국에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신 아이디어가 좀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차별화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회라 공무원들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큰 자리에서 경기도 주민들을 모시고 이런 경진대회가 벌어진다면 더 뜻깊은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정부 각 지자체가 3.0 구현을 위한 이러한 일에 잘 동참하셔서
주민의 행복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이 이제 이런 경진대회는 경기도가 처음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그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안전 행정부의 창조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한류 행정 모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오늘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역시 심사위원장 최순범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결과 발표만 하게 되고요. 시상식은 4월 경기도 원래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아이디어 부분부터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호명된 시군의 발표자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아이디어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5시군이 되겠는데요. 제가 다 호명을 하면 일단 순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 호명이 끝나면 꽃다발을 가져온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 앞에 나서 잠깐 그 꽃다발 증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거는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부문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2개 기관은 상 사업비 25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2개 기관은 수원시, 양주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꽃다발은 다 그저 하고 나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우수기관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부분 우수기관은 각 500만 원의 상사업비가 수여됩니다. 우수기관은 남양주시, 화성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최우수 기관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최우수 기관은 상사업비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김포시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니,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시고 꽃다발 갖고 오셨으면 증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분들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이 아니라 네, 발표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수 프로그램 부분은 총 6개의 기관이 상사업비 5,500만 원을 수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우수 프로그램 부분 장려상입니다. 프로그램 부문 장려상 수상 3개 기관은 각각 사업비 500만 원씩을 수여받게 됩니다. 장려상은 오산시, 이천시, 동두천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발표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나오세요. 네. 장려상밖에 못 받으셔서 발걸음이 느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수 프로그램 부분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은 각 사업비 1,000만 원씩을 수여받게 되십니다. 우수상 수상은 부천시, 안산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최우수상은 상사업비 2천만 원을 수상하게 됩니다. 최우수상은 광주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꽃다발 갖고 오셨습니까? 예, 증정해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깐 계십시오. 예.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부문 발표자분들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